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누스와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너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잔틴 제국의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의 그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최종적으로 당시 중국의 당나라까지 와서 이제 흥망 과정을 겪은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멸망까지 중국 역사를 이제 총 5개 영상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저희 동서양 역사를 종횡무진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당연히 또 한국사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 즈음 한국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한국 역사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서 싸운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내친 김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한국 역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이 고조선은 주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하고 또 주전 202년 한나라가 건국되는데 이 진한 교체기에 부역이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난민들이 고조선 쪽으로 이주합니다. 그 중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가까운 무리와 함께 고조선을 이주해 오는데, 위만은 이제 고조선 계통의 이 연나라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주전 194년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게 이르죠.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우거왕 때에 고조선은 중간 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이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조선을 제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한나라 사신 서파가 고조선의 장수를 죽이고 도망갔는데 고조선의 우거왕이 서파를 잡아서 죽이죠. 한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꼬투리로 이제 5만 군대를 수륙 양면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전쟁은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검성이 결국 이제 함락이 되죠. 지금의 평양이 이제 왕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전쟁 중에 주전파였던 우거왕이 암살되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당시 고조선 지배층의 내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인데, 자, 위만의 이주족 그리고 원래 있던 토착민 그 사이에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그 지배층의 내부는 고조선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였다고 합니다. 주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되고 이후 이 고조선 땅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죠. 바로 낭랑, 진번, 임둔, 현도로 불리는 이제 한사군이 고조선 땅에 이제 또 설치가 되고, 마지막까지 버틴 낭랑군 요게 주 313년, 그러니까 420년간 버틴 낭랑군이 마지막으로 고구려에 흡수됨으로써 이제 중국 세력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고구려죠. 주전 37년에서 주후 668년까지 이어지는 고구려. 이 고구려는 이제 주몽, 동명성왕이라고도 하는 주몽이 주전 37년에 건국하게 되는데요. 예맥조 국가인 부여가 있는데 그 부여의 일부인 그 북부여 왕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입니다. 이 주몽은 부여말로 신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주몽은 어릴 때부터 활로 이 파리를 마칠 정도로 완전히 신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여의 왕자들이 이 주몽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자 그는 남하에서 졸본에 정착을 하게 되죠. 졸본, 바로 부여가 있고요. 고구려도 바로 이제 속해 있었고, 이 졸본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그곳의 세력가인 연타발의 둘째 딸인 소선호와 결혼하게 되죠. 자, 유리왕 때에 주 3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바로 졸본에서 옆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요. 유리왕 때에는 오부 체제로 지배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오부가 어디인가? 바로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의 이 5부족이 고구려의 지배 체제로 확실하게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왕 때에 옥저를 정복하고요,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옥저, 여기를 정복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국천왕 때에 왕위 계승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꾸게 되고,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때에 이르러서 중국과 대등해지고, 영토도 굉장히 크게, 고구려 영토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면서 당시 수도는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고구려와 거의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성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백제죠. 주전 18년에서 주후 660년까지 이어지는 백제. 자, 주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많은 유민들이 요 한강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당시 한강 이남에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쉼없는 유민 유입으로 인해서 결국 진국은 해체됩니다. 이후에 이 지역에 마한, 진안, 변안의 3한 사회로 재편성되는데, 마한은 54국, 진안은 12개 국가, 변안은 12개 국가, 그러니까 마한 54국이 가장 셌고요. 그 중에 마한 54국 중에 하나인 백제국에서 이 백제가 출발하게 되죠. 바로 3한, 마한, 진안, 변안. 마한이 바로 54개 국가가 있었고, 각각 진안, 변안 12개 국가. 이 마한에 속해 있던 나라 가운데 백제국에서 삼국시대의 주축인 백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기 왕은 이제 온조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조는 주몽의 부인 소선호가 두 아들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남하하게 되는데, 이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조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이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비류는 나중에 자살하면서 그 세력이 온조에 통합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백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온조가 이제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니까 이 주몽과 온조 각각 이제 부자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이왕 때에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그리고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고요. 이 근초고왕은 위대한 정복 군주로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됩니다. 바로 제일 먼저 잘 치고 나간 게 바로 고구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바로 백제였던 거죠. 4세기에 근초고왕 때에 중국의 요서지방, 산둥지방과 교역을 하면서 세력을 중국까지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박사 고흥을 시켜서 국사인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근구수왕 때에 한반도 중부 강국으로 백제가 성장하게 되죠. 자, 삼국 가운데 마지막 신라가 있죠. 신라는 진한 12개 국가 가운데 사로국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진한, 바로 진한 12개 국가 가운데 사로국,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신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박, 석, 김, 세 개 성씨의 시조설화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 특히 박씨의 혁것의 설화가 유명하죠.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박혁것의 설화가 이제 신라에서 유명하다. 주전 57년에 건국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른 연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믿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왜냐?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신라 출신이라서 신라를 약간 우대하면서 기록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신라에서는 최고 통치자, 이 수장에 대해서 호칭의 변화가 계속 있었는데, 거서관에서 나중에 차차웅, 그리고 나중에 이사금, 나중에 마립관, 최종적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이 거서관, 차차웅은 일종의 어떤 그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성격의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이사금, 이때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떤 연장자, 이 마립관, 이때에 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대장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최초의 마립관이 누구였는가? 바로 뇌물 마립관이었죠. 이 뇌물 마립관 때에 신라는 왕국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에 최초로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은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때에 우경이 보급되고 그리고 순장 금지로 노동력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때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흥왕 때에 고대 국가의 체계를 나름 이제 갖추게 되고요. 율령을 공포하고 그리고 신하의 관복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의 신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요. 그 남쪽에 있는 가야를 멸망시키죠. 562년에. 그리고 삼국 통일의 기틀이 바로 진흥왕 때에 마련이 된다. 6세기에 신라가 이렇게 진흥왕 때의 영토를 최대로 넓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가야죠. 가야는 이제 42년에서 주후 562년까지 이어지는데 낙동강 중하류의 넓은 평야를 무대로 성장한 가야는 이 농업 생산력이 무척 발달했습니다. 1세기에 이미 철기 시대로 진입해서 어떻게 보면 가야는 가장 밝혀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 쟁점이 바로 임나 일본부 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할 텐데요. 이 가야는 총 6개, 금강가야, 그리고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중심으로 6개의 가야 연맹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요 금강가야,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가 맹주 역할을 하게 되고요. 후기는 대가야, 이 대가야가 이제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령을 이제 중심으로 한 대가야. 후기 가야연맹이고요. 전기, 초기 가야연맹, 금강가야, 대가야. 요게 이제 6개 가야 가운데서 가장 앞서서 나갔다. 42년 금강가야가 최초로 건국되는데요. 그 건국자가 누군가? 수로왕이다. 육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 왕비는 황옥이라고 하는데 이 황옥이 아유타국의 왕녀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아유타국이 인도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야가 당시 해상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세기부터 해상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특히 낙랑군이 일본 열도에 보내던 선박들의 기항지로서 요 금강가야가 역할을 하게 되죠. 1세기 당시 낙랑 이런 국가들이 이 가야 여기 항구를 거쳐 가지고 일본 이쪽으로 해서 해상무역을 이제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4세기에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후 이제 가야는 낙동강 서쪽으로 점차 축소가 됩니다. 자, 5세기경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발흥하면서 후기 가야연맹이 출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62년 신라 진흥왕 때에 가야는 완전히 신라에 합병이 되죠. 이때 이제 가야의 궁정음악인 가야금이 우룩을 통해서 신라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유신이 진골 귀족으로 신라에 받아들여지고요. 나중에 삼국 통일 전쟁을 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삼국은 각각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고구려는 이제 소수림왕 때 372년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도 이제 삼국 중에서 중국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는 384년 침류왕 때 불교가 전해지는데 동진에서 인도의 승려인 마라나타가 들어와서 불법을 펼치게 됩니다. 고구려나 신라와 달리 중국의 남조에 있는 국가 이 동진에서 직접 불교가 전해졌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이 백제에는 여러 유파가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미륵보살 신앙 그리고 관음보살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가장 큰 유행을 하게 되죠. 신라는 법흥왕 때 528년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가 전해지는데 이때는 이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불교가 받아들여진다. 이차돈이 왕에게 자신의 목을 베어서 자기 목에서 이제 피가 빨간 피가 아니고 젖과 같이 흰 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자기 목을 베어서 이제 그 순교의 대가로서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민중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역량도 아울러서 가지게 되죠. 이 왕권과 귀족 간의 조화 속에서 이 불교는 삼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불교의 윤회 사상은 특히 신라의 골품제라는 이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귀족의 특권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귀족적인 불교는 통일신라 이후에 원효의 공헌으로 인해서 점차 민중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무속적인 신앙, 요걸 배척하지 않고 불교는 흡수, 화합하면서 이게 불교인지 무속신앙인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성격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어떤 밀교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대 귀족들의 합리적인 사고의 성장을 방해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광개토대왕비는 이제 만주 길림성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6.4m의 그 비석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하는데, 이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그 비문 연구는 일본 학계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즉 일본에 대한 그 기사가 있어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임나 일본부서를 일본 역사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학설은 전혀 아닙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4세기 중엽 일본에 있던 그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정벌해서 6세기 중엽까지 한 200년 가까이 한반도의 남부를 일본이 경영했다. 뭐 그러한 썰입니다. 자, 소스림 왕 때에 고구려는 이제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요. 이때 축적된 문화적인 축적은 대외 발전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고국 양왕을 거쳐서 이제 광개토 대왕 때에 꼽히게 된다. 이 광개토 대왕은 이제 이름이 담덕이라고 하죠. 391년부터 413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18살의 즉위에서 고구려 영토를 최대로 넓히게 되죠. 다음은 살펴볼 게 신라의 화랑입니다. 화랑은 이제 376년 이 진흥왕 때에 제도화되는데 목적은 이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남모, 준정이라는 두 미녀를 뽑아가지고 그 미녀를 중심으로 청년 300명을 주위에 모았다고 하는데, 이 준정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남모를 죽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여자 대신에 용모가 아름다운 남자를 골라서 화랑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세속 5계라고 있죠. 바로 이 화랑과 또 낭도들의 행동 규범을 이제 정해준 게 세속 5계이고요. 이 낭도는 집단 구성원이고 바로 화랑은 그 낭도를 이끄는 지도자이다. 한 명 화랑이 낭도 수백 명을 이끌게 되는데요. 자, 화랑은 도덕과 인격을 수양하고 무술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경전을 배우고 신라의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교양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인 진골 출신에서만 선출이 됐고 14살, 5살 때에 화랑으로 추대되고, 이 화랑은 어떤 미륵의 화신으로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화랑은 삼국통일전쟁 때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게 바로 화랑 관창이 아주 유명하죠.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삼국통일전쟁인데요. 자, 433년에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왜냐?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데, 이후 고구려는 중국과 지속적인 전쟁을 펼치면서 국력이 점차 약화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51년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죠. 신라의 진흥왕 그리고 백제의 성왕이 연합해서 뺐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흥왕은 서해로 진출하려는 야심에 불타요. 그래서 553년 한강 하류의 이 백제 점령지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33년부터 무려 120년간 유지되어 왔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격분한 성왕은 관산성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죠. 554년의 일입니다. 자, 함께 이 한강 유역을 빼앗았는데 진흥왕이 여기를 백제로부터 빼앗게 되고, 여기에 분기한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554년에 죽게 된다. 신라는 이제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삼국통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닫게 되죠. 이 진흥왕은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울령 네 군데의 순수비를 만들게 되죠. 창녕, 그리고 북한산, 그리고 황초령, 마울령 여기에 순수비를 만들게 된다. 바로 이 진흥왕 때 신라 영토가 최대로 확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백제는 이제 성왕이 전사한 이후에 이제 신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
이 중흥군주인 의자왕은 642년에 바로 신라에 빼앗긴 40개의 성 정도를 빼앗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함께 지금의 인천인 그 당항성을 빼앗아서 신라가 당나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기 때문에 신라는 어때요?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국 통일 전쟁이 펼쳐지는 7세기 중반의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는 구도 속에서 삼국 통일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이 삼국 통일 전쟁을 주도한 신라의 인물이 누군가?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이죠. 김유신은 바로 금강가약의 왕족인 김서현과 신라 왕족인 만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15살 때 화랑이 되고 18살에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에 선출되는데 그에게는 이제 보희 그리고 문희라고 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보희 여동생이 오줌을 누웠는데 경주성이 가득 차는 그런 꿈을 꿔요. 이게 만만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고 동생인 문희가 그 꿈을 삽니다. 그 꿈 탓이었는지 김춘추와 이 문희가 결국 결혼하게 되고 이 김춘추가 왕이 되고요. 문희가 나중에 문명왕후가 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통 진골인 김춘추와 김유신이 천하매부가 되면서 김유신은 왕실에 한층 접근하면서 권력에 더 나아가게 되죠. 654년 마침내 태종 무영왕으로 김춘추가 즉위하게 됩니다. 김춘추는 당시 대당 외교를 했던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655년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공격해오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변경 33개의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라는 이때 당나라의 출병을 거듭 요청하게 됩니다. 마침내 660년 당나라는 소정방에게 10만 대군을 주고 신라는 김유신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이 15만 군대로 이제 먼저 백제를 치게 되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점차 이즈음 이제 방종에 빠져서 있었는데 신라의 역량을 얕보고 또 당시의 국제 정세를 오판하면서 방종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야당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그는 계백장군에게 결사대 5천을 주게 되죠. 이 계백장군은 처자를 베고 황산벌로 가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는 화랑, 반굴과 관창에 용감한 죽음에 힘입어서 힘겹게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백제는 이제 660년 함락되게 되고요. 물론 3년 더 항전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제 계속 더 항전을 하지만 이제 홀로 항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후계자들 아들 3명이 내분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 싸우게 되면서 결국 668년 평양성이 함락된다. 이렇게 하면서 28명의 왕이 705년간 이어졌던 고구려는 이제 그 사직을 닫게 되고요. 고구려 그 장소에는 안동도호부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건모잠을 중심으로 5년간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왕족 안승에게 건모잠이 결국 암살당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소멸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고조선부터 한국의 역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